안녕하세요, 형제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조그마한 우연이 있으면 그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그 인연을 다시 기적으로 쌓아 올리자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청자로서 또 저는 말을 하는 화자로서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바라옵거니와 이러한 인연이 영국의 속담에서 나오는 것처럼 귀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때 제일 마지막 라스트 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들이 침몰하기 직전 사람들이 아비 규환일 때 그때 악사 5명이 등장을 합니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악사 5명이 거기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악 연주가 끝나고 그 악사도 곧 물에 수장되기 직전 한 젊은 악사가 3걸음 앞을 걸어 나오더니 그 지휘자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Sir, it's my pleasure to play with you at this time. 선배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선배님하고 공연을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껴안습니다. 깊이 포옹을 하고 함께 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영화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책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고 저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귀한 스토리를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고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지나간 일을 회상할 때 It's my pleasure to hear from you at this time.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한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는 답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걸 꿈꾸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995년경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서 큰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움이 열린 다음에 객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 사회는 다음에 도래하는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옐센 소장은 정보화 사회는 아직도 한참 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오더라도 정보화 사회하고 같이 공존해 갈 겁니다.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기술은 엄청나게 많고 또 개척되어야 될 분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 무엇이 올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무실에 들어와서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무엇이 올 줄을 모르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한 대답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을 전부 모아놓고 정보화 사회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무슨 사회일까? 이거를 연구 지시를 했습니다. 이 연구 지시가 진행될 때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저기서 어떤 결말이 나올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정보화 사회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우리들의 예상을 뒤엎고 드림 소사이어티, 꿈과 같은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 정보화 사회 다음에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 소사이어티의 핵심 컨텐츠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1961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부서기장으로 있는 미코얀이 부수상 직함을 가지고 일본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동경을 방문했을 때에 산업체 방문이 스케줄에 있었는데 그때 어느 회사를 방문했냐면은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큰 재벌이지만 일본에서는요 마쓰시다가 제일 큰 재벌입니다. 그 마쓰시다 회장이 누구냐면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고노스케를 미코얀 부수상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중히 맞아들인 다음에 차가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수상님, 저는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지만 공산주의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산주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미코얀 수상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아니 고노스케 회장, 당신은 자본가 아니요? 어떻게 재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러자 고노스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컨텐츠는 탄압받는 인민의 해방 아닙니까? 물론 해방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 컨텐츠는 해방입니다. 탄압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 이게 공산주의의 핵심 컨텐츠입니다. 저는요 거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여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밥을 해야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빨래를 해야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청소를 해야죠. 여가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이 고통받는 일본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뭔지 압니까? 전기밥솥입니다. 전기밥솥을 만드니까요 일본 여성들이요 그 다음서부터는 밥하는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해방은 멈춰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계획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성들을 다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 끝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거는요 전기 세탁기입니다. 우리 마쓰시다가 일본에서 최초로 전기 세탁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본 여성들이 빨래를 전기 세탁기 집어넣으면요 잘 빨아서 드라이기가 깨끗하게 말려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진공청소기입니다. 전기 청소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마루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걸레질을 하던 여성들이 이제는 일어서서요 손으로 슥슥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공산주의의 핵심 컨텐츠인 해방, 그 해방에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노스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전기 세탁기, 진공 청소기, 그 다음에 전기밥솥 이 세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내니까 일본 여성들은요 가사노동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여가 시간이 생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를 듣고 어떤 여자들은 글씨를 연습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손녀들, 손자들 글씨를 가르쳐주고요.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됐거든요. 제가 이거는요 공산주의 이론에서 딱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코얀 부수상님께 이 기회에 감사드리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코얀 부수상이 손을 꺼내서 그 다음에 다시 악수를 쳐야했습니다.
처음에 한 악수는 의례적인 악수지만 두 번째 미코얀 수상이 내민 손에 손과의 악수는 감동을 받아서 감화를 받아서 협력을 다짐하는 그런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국영백화점 중에 제일 큰 국영백화점이 구운백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스크바 구운백화점 한 층에 프랭카드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프랭카드에 써있는 글씨는 이렇습니다. 마쓰시다 전기 제품 상설 판매장. 이렇게 해서 1963년에 마쓰시다는 자사의 전기 제품을 소련을 통해서 동구권에 수출하는 쾌거를 올린 겁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회사나 다른 나라 같으면요, 부수상이 오면은 아마 샘플을 내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원가 계산을 내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출 조건을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훌륭하다는 장점을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벌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댕긴 게 없고 나는 건강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나보다 한자라도 많이 아는 사람한테는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을 금쪽같이 깨서 썼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 내가 만약에 원가 계산서나 사업계획서나 동업계약서나 이런 거를 제시했으면 그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밤에 궁리를 하다가 궁리라고 온몸에 땀과 열을 짜내어서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쓰시다 제품은 동구권을 경유해서 엄청난 수출 실적을 올렸고 현재도 일본에서 최고가는 재물 회사입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이 아시아에서 시작된 시초입니다. 1961년 미코얀 부수상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마쓰시다 고노스케와의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동남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